네 번째 25년 8월 27일 67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화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하나의 목불 산문집으로 누구나 흘러선 나무 황홀한 글과목 조정래의 시선 조정래 사진여행 길과 함께 문학인생 50년을 담은 홀로 쓰고 함께 살다를 출간했다. 또한 고등학생 손자와 함께 집필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와 청소년을 위한 위인전인 신채호, 안중근, 한영운, 김구, 박태순, 세종대왕, 이순신을 발표했다.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단재문학상, 노신문학상, 광주문화예술상, 만해대상, 현대불교문학상, 시문문학대상 등을 수상했고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조정래 작가의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영화, 오페라, 뮤지컬, 만화로 만들었으며 TV 드라마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표지 그림 홍선웅 제2부 출간을 계기로 하여 그와 함께 지켜지는 제1부는 시일판에서 몇몇 부분을 정정하거나 보충하였다. 이는 작품의 충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작가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그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때마다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1987년 10월 제3부 출간을 계기로 제1부 3권과 제2부 2권의 각 권마다 100매 정도씩 삽입 보충하였다. 1권은 22판, 2권은 30판, 3권은 20판, 4권은 12판, 5권은 11판부터 개성판이 되며 이를 정본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보충 작업으로 독자들의 역사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돕고 아울러 작품의 충실도를 더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1988년 11월 차례 태백산맥 제1부 하나의 모닥불 1권 1. 일줄 넘는 새벽 13페이지 2. 가슴으로 이어진 물줄기 38페이지 3. 민족의 발견 72페이지 4.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116페이지 5. 조계산 순막 157페이지 6.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수가 빨갱이 맹근당께요 201페이지 7. 그리고 청년단 246페이지 8. 이념 이전의 인간 291페이지 9. 문딩이 가시네 팔자도 참 험하게 변했다 356페이지 10. 암약 안외 399페이지 작가 정신의 승리, 한국 문학의 쾌거, 조정래 문학의 강은 오늘도 흐른다. 태백산맥 전 10권,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고전, 한국 문학사의 우뚝 선 조정래 문학의 절정,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소설 태백산맥, 한국 문학사의 우뚝 선 조정래 문학의 절정입니다. 아리랑 전 12권, 강인한 민족정신이 깃든 영혼을 사로잡는
장엄한 감동, 큰 소설이 주는 큰 감동, 아리랑을 읽으십시오. 우리 한민족의 뜨거운 숨결과 웅장한 기상, 그들의 처절한 삶과 혼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정 이 땅을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한강 전 10권 조정래 문학이 완성한 격동의 현대사 30년, 한국 근현대사를 소설문학으로 결산하는 기념비적 대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태백산맥을 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러온 한민족 근현대사 100년의 완성, 한강에서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나십시오. (67페이지) 네 번째 8월 27일 하대치와 염상진은 5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는 감격적인 해우를 했다. 그때 염상진이 격한 어조로 듣더린 첫마디가 하동무였다. 하대치 일행은 횡계 다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고읍들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겼다. 전동리가 시작되는 홍태거리에 이르자 나강과 고읍 들녘이 흐린 달빛 아래 아슴하게 드러났다. 하대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약속한 장소 옥사는 맞은편 들녘의 끝머리 어둠 속에 있었다. 들녘의 왼쪽 옆으로 관동되고 있는 것이 보성을 지나 광주에 이르는 국도였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나간에 이어지는 옛길이었다. 그 어느 쪽 방향도 탐탁지가 않았다. 두 방향 다 옥산까지는 휘어져 도는 길이었고 계속해서 모둠모둠 동네를 끼고 있었다. 그 동네들을 피하자면 부득이 100고지 정도의 산길을 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았다. 옥산까지의 직선 코스인 들녘 한가운데를 질러 가기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좋은 은폐물이 마련되어 있었다. 고읍들이 젖줄 노릇을 하는 냇물이 들판의 가운데를 꿰뚫어 흐르고 있었다. 그 양쪽 방죽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더없이 좋은 은폐물이 되어줄 것이었다. 저 개굴창을 타고 가자. 괜찮을게라. 암시랑한혀, 요 들판이 얼마나 넓은디 니까진 거 하나 꼼지락 된다고 누구 눈에 띌 성불러냐? 하대치는 잔소리 말라는 듯 내지르고는 첫발부터 크게 떼어놓았다. 이내 나타난 들몰을 옆으로 비켜나갔다. 들몰, 하대치 뇌리에 불인 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마누라였다. 들몰은 마누라의 친정이었다. 그래서 순심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순심이, 사람들은 마누라를 들몰댁이라 불렀다. 순심이 들몰댁. 순심. 그는 가슴이 찡 울리는 것을 느꼈다. 코울이 맵게 하는 그 울림을 떼쳐내기라도 하듯 그는 거칠게 얼굴을 훔쳤다. 그러나 집을 나설 때의 마누라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딱하고 마누라에게는 무엇라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19인 그에게 마누라는 18에 시집을 왔다. 그리고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오니 4살짜리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19, 4년 후면 23살, 18, 4살. 꼭 거짓말 같고 꼭 금덩어리를 횡재한 것만 같은 그 기분대로였다면 그때부터 두더지가 되어 땅만 팠어야 했다.
마누라의 부지런함과 자신의 뚝심을 합쳤더라면 아무리 소작이지만 배골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꼭 한 가닥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더 굵은 가닥은 따로 있었다. 그는 가망 없는 농사에 파묻히기보다는 그것을 가망 있게 만드는 운동에 빨려들었다. 그는 염상진과 함께 1년 옥살이를 감옥살이를 했다. 그때도 마누라는 갓난 사내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러면서도 마누라는 미륵불의 현신인 듯 변함없는 얼굴이었다. 어찌 보면 웃음기가 감도는 듯도 싶고 어찌 보면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도 같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얼굴로 마누라는 그를 대했을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며느리 그런 얼굴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다. 미륵불이 현신한 상으로 집안의 부귀영화를 이룰 관상이라는 것이었다. 좋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 없는 말이었지만 어느 관상쟁이가 얼빠진 소리 꽤나 찌끄렸다고 그는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했다. 마누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뿐 알 것은 다 알고 있었다. 징용에서 돌아와 횡재한 것 같은 아들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면목 없기도 해서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다가 제표가 당신 고상만 쎄 빠지게 시켰구만 하고 그는 머리를 걸쭉했는데 주색 잡기 허신 것도 아니고 남정네 허는 일인데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 마누라는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1년 징역을 살고 나왔을 때도 마누라는 똑같은 말을 했다. 주색 잡기 허신 것도 아니고 남정네 허는 일인데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 마누라는 아무 배움이 없었지만 속이 깊었고 심성이 착했다. 특히 마누라의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게 했다. 아마도 그건 가난한 소작인의 자식으로 커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삶의 방법이었을 것이고, 더구나 남편이 오래 집을 비우게 되자 그 부지런은 더 즐기고 억세게 되었을 것이다. 남정네가 하는 뜻깊은 일이 무엇이었길래 결혼 10년 동안 남편으로서 마누라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대치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그건 안개 자욱이 낀 폭우처럼 가슴 스산해오는 슬픔이고 죄의식이었다. 그런데 또 뒤쫓아오는 위험을 피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누라를 보듯 저만큼 멀어진 들모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 여리게 만드는 그 축축한 생각을 떼치려는 듯 걸음에 속력을 가했다. 하대치가 옥산 입구 선앙당에 도착하니 염상진은 이미 와 있었다. 강동식 내조를 기다리기 위한 경계를 세워놓고 돌담 구석에 염상진과 마주 앉았다. 앞으로 어쩌겠는거요? 하대치는 불타오르던 경찰서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쑥 물었다. 하동무도 다 짐작은 하겠지만 한참 동안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할 것이오. 주력 부대가 무너졌으니 우리의 혁명도시는 일단 실패한 것이오. 그러나 힘을 내시오. 혁명 완수는 실패 다음에 얻으시는 값진 열매니까. 염상진은 어조만 전라도의 것일 뿐 그의 사투리를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하대치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며칠 동안 숨 가쁘게 피 뜨겁게 벌어졌던 일들이 꼭 꿈결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경찰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도망할 줄은 몰랐고 경찰이 없는 세상에 지주며 유지라는 것들이 또 그렇게 맥을 못 쓸 줄을 몰랐었다. 꼭 자기네들 세상이 온 줄 알았는디 지주는 처단되고 소작인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미처 굳어지기도 전에 어디론지 쫓겨갈 줄은 정말 몰랐었다. 저그
강동무가 오는 같구만이라. 염상진과 하대치는 건너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논둑을 타고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오고 있는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어디로 가는가요? 일단 조계산으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소. 둘의 말은 일단 여기서 끝났다. 하대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목적한 임무는 무사히 완료되었고 곧 옥산 옆구리를 돌아 쌍안면 쪽으로 길을 잡았다. 하대치는 자신들의 일행이 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각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많은 동무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염상진에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건 금기였다. 하대치는 간절하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을 참아내며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쌍암의 문턱인 오금제를 오르고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10월 25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72페이지) 3. 민족의 발견. 김범우는 가위에 눌려 설피 들었던 잠을 깬 후 더는 잘 수가 없었다. 몸부림치듯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고 말았다. 매일 밤 되풀이 되는 고통이었다. 그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으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듯이 움켜잡았다. 염상진. 신음처럼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의 기진맥진한 의식을 염상진은 줄기차게 따라붙으며 괴롭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의식은 예리한 칼질을 당한 것처럼 무수한 가닥으로 갈갈이 찢겨졌고 그 가닥이나마 간추리려고 안간힘 하다 보면 어느새 염상진이 불쑥 나타나 마구 헝클어 놓고 말았다. 승패가 자명한 그 싸움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불면의 밤 1초 1초를 넘길 때마다 몸속의 피가 한 방울씩 말라드는 것 같은 고통에 그는 신음했다. 매일 밤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하얗게 표백된 껍질만 남은 죽음을 만나게 될 것만 같았다. 희게 박제된 허수아비꼴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견뎌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염상진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얻어맞아 파리고 다리고 뚝뚝 부러지고 피 철철 흘리며 단숨에 죽고 싶었다. 그러면 염상진의 체세포 하나하나, 아니 뱃속 깊이까지 사무친 원한과 증오도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았다. 그러나 염상진이란 사나이는 그렇게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직물적이지 않았다. 김범우는 머리칼을 움켜잡았던 손을 풀었다. 그리고 느리게 손을 뻗쳐 담배를 집어 불을 붙였다. 심호흡을 하듯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2번, 3번, 그의 혼란한 의식이 안개에 젖듯 여릿여릿 혼미하게 흔들렸다. 잠시 불투명하게 바뀌는 가벼운 최면 상태의 아늑함에 젖어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지 담배 끝에 매달린 불꽃의 색깔이 갓 피어난 아침꽃의 색깔처럼 싱싱하고 선명했다. 그는 무슨 예시처럼 그 두 가지 색깔이 지니는 공통점을 문득 깨달았다. 그건 생명감이었다. 불꽃, 타오르는 불꽃이 지니는 생명감. 그는 서둘러 담배를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연기를 삼키지 않았고 두 눈동자는 빨갛게 타드는 담뱃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투명한 밝음과 싱싱한 색깔로 타는 불꽃에서 그는 염상진을 보고 있었다. 불꽃을 물고 타는 한개비 담배. 어쩌면 그건 바로 염상진인지도 모른다.
불꽃이 타오르는 정열로 불꽃이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자신이 신념하는 세계를 위해 타오르는 사나이. 그러나 불꽃이 다 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그건 회색빛일 뿐이다. 그것만큼 완전한 허무가 또 어디 있을까? 그것은 불꽃의 현란한 생명력 때문에도 완전한 허무가 되는 것이다. 염상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이른 발상부터가 뿌리 박힌 부르주아 근성이라고 일축해 버릴지 모른다. 과연 인생이라는 건 무언가? 그 유한할 수밖에 없는 삶, 어쩌면 담배 한 개비의 길이밖에 안 될지 모르는 과정을 살아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염상진이 태우는 불꽃, 그건 사유수의 혁명 완수일 것이다. 염상진. 김범우는 또 신음하듯 염상진의 이름을 내며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디선가 가을벌레 우는 소리가 가늘하면서도 예리한 음향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 음향에는 가을의 우수와 적막이 실려 있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가슴 깊이 감겨오고 슬픈 허망감이 뭉클 솟는 걸 느끼며 김범우는 쓸쓸히 웃었다. 집을 도망쳐 나와 이렇게 살아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끝없이 서글프기만 했다. 범우, 빨리 피어게. 자네 촌부장 어르신은 몰라도 자네의 안전까지 내가 보장할 수는 없네. 자네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그날 밤 꼭 귀신처럼 느닷없이 나타난 염상진은 그 느닷없음과 똑같이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김범우는 가슴이 콩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면서 염상진은 체포되어 1년형을 살고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가 공포되고 그 준비가 본격화되자 좌익계 반대 폭동이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일어났다. 그때 염상진은 지하 조직화되어 있던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그 실패로 7개월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밤중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과 그 말하는 품의 당당함으로 보아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형님, 무슨 말이오? 앉아서 차근차근 좀 말해보시오. 짐작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김범우는 염상진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 그럴 시간이 없네. 간단하게 말해서 마침내 혁명의 날이 왔네. 이번에는 먼저번 같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힘이 합쳐진 결정적인 것이네. 그쯤 알고 오늘 밤중으로 피하게. 내 말 우습게 알고 문기적이다가 체포되면 그때 난 모르네. 이만 가네. 염상진은 눈빛을 번쩍 빛내고는 획 돌아섰다. 김범우는 그의 발을 틀어잡았다. 체포되니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인가? 혁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숙청을 말이야. 김범우는 염상진의 냉담한 말투에서 핏빛 살기를 느꼈다. 체포, 혁명, 숙청. 그런 단어 탓만이 아니었다. 염상진의 수염이 까칠하게 돋은 견고한 얼굴, 떼국에 진 전 옷,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풍겨내고 있는 살기였다. 그런데 어찌 우리 아버님은 괜찮다는 겁니까? 나 바쁘다니까. 염상진은 김범우의 손을 뿌리쳤다. 김범우는 비쳐가며 놓친 팔을 다시 붙들었다.
형님, 말해야 합니다. 날 그리 못 믿겠으면 아버님 모시고 함께 피해. 염상진은 경멸적인 웃음을 입가에 차갑게 물고 있었다.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되고 아버님은 괜찮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네가 알 턱이 없지. 그건 인민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염상진은 김범우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염상진을 붙들 기력이 없었다. 자네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네. 염상진의 말이 귀청을 찢을 것처럼 왕왕왕 울려대고 있었다. 그 말뜻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공적 때문인가? 언제라고 한번 자신이 그들의 일을 도운 적이 있었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취해왔던 언행은 직접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의 교분은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있었고 자신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를 형님이라 호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굳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었다. 우정 때문인 탓에 그는 그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혁명의 적으로 마땅히 숙청해야 될 존재를 사사로운 정분에 의해 피신시킨다는 것은 분명 죄악일 터였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어떤 명분을 찾아내고 우정이 아님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명분이 객관적 힘이 없다는 것은 자네의 안전까지 내가 보장할 수는 없네. 내 말 우습게 알고 문기적이다가 체포되면 그땐 난 모르네. 한 그의 말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명분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읍내에서 손꼽히는 지수중의 한 사람인 것은 강아지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건 인민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김범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인민이 정하는 기준, 그건 넘어설 수 없는 난해한 벽이었다. 그리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야릇한 불안감을 몰아왔다. 김범우는 서둘러 안채로 갔다. 그래, 상진이가 시키는 대로 니는 얼렁 피해라. 김사용은 미간에 골이 패도록 내리감았던 눈을 뜨며 결론 짓듯이 말했다. 김범우, 김사용. 김범우, 김사용. (8월 27일) 김범우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서 괴로운 체념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건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에 부딪히며 최근 몇 년을 살아낸 아버지의 탈진한 모습이기도 했다.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김사용은 다시 눈을 내리감았다. 김범우는 그 침묵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염상진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해 있어요. 걱정 말고 니나 얼렁 채비하라. 저 혼자 어떡해. 암시랑 안 올 것이다. 나는 상진이를 잘 안다. 지가 자신의지 못할 일이라면 일삼아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상진이는 그리 허술한 사내가 아니요. 나는 상진이를 믿어. 김범우는 아버지가 염상진을 마치 자식 이름 부르듯 하는 것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오는 감정의 굴절을 느꼈다. 아버지는 염상진이 타고난 낮은 신분의 피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의 총명함과
살이 분명함을 아끼고 사랑했다. 총명함과 살이 분명.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염상진과 호형호재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마음의 진부를 놓고 머뭇거리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아버님도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쓰잘데없는 소리. 상진이지를 못 믿겠으면 이 애비도 피어라고 허드람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내보인 진심을 믿지 않는 것만치 큰 죄가 없는 법이요. 그때처럼 생사람 잡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가거라, 싸게 떠나. 아버지의 말을 더 거역할 수가 없었다. 김범우는 암울한 심정으로 대도를 내려섰다. 마당으로 나선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긴 한숨을 어두운 허공에 토해냈다. 농밀한 어둠 속을 잠시 표류하던 그의 의식은 문득 별들의 존재를 깨달았다. 별들은 어둠의 저편 멀고 깊은 곳에서 어둠의 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가을 별들이라서 그런지 그 자리가 멀면서도 완연해 보였고 새벽 샘물에 씻어낸 것 같은 그 해맑고 초롱초롱한 반짝임들은 금방 제각기 다른 무수한 방울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저 무질서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의 완전한 질서처럼.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염상진은 이미 저 우주 공간을 광포한 무법자처럼 거대한 꼬리를 이끌고 날아다니는 위험스러운 별, 혜성이 되고자 하고 있었다. 여보, 어쩌실런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를 일깨웠다. 아내의 근심스러운 얼굴이 김범우의 멍한 눈길에 잡혔다. 우선 들어갑시다. 김범우는 번잡스러운 생각들을 떼쳐내기라도 하려는 듯 걸음을 빨리 했다. 아들 경철이와 딸 희숙이는 조그맣게 잠들어 있었다. 경철이와 희숙이. 김범우는 두 아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염상진 그 사람. 여보. 김범우는 아내의 말을 제지하며 급히 고개를 돌렸다. 주춤한 자세의 급에 질린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는 자신의 태도가 너무 격했음을 깨닫고 여보, 당신은 바깥 일에 신경 쓸 거 없소. 눈치껏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마음에 새기면 돼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오. 이 시끄럽고 불안한 시국에 입단속 잘못했다간 엉뚱한 화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한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아내는 죄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떨고 왔다. 김범우는 다시 두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조그만 것들의 잠자리에 함께 잠들어 있는 평화를 보았다. 그 새근거리는 숨소리, 꾸밈이 없는 평온한 얼굴, 거기에 깃들어 있는 안온한 시간과 공간이 가장 진정한 순금의 평화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른들의 각기 다른 욕심 사이에서 언제 깨어질지 모를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첫 아이를 갖고 며칠이 지나 우연히 아이의 눈을 들여다본 일이 있었다. 그 티끌 하나 없이 깊고 맑은 눈동자는 한마디로 경이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는 깊이 경탄에 마지 않으며 너나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같이 핏기 띤 눈을 가진 어른들이 갈데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장한 인간에 대한 혐오이기도 했다. 김범우는 천천히 팔을 뻗쳐 두 아이의 손을 차례로 감싸 잡았다. 작은 조가비 같은 손에 흐르는 따스한 체온이 찡하니 심장을 울려왔다. 학병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결혼을 독촉하는 아버지의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학병 기간을 남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그치는 동안 그의 의식은 넝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해방이고 뭐고 그는 삶의 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이 아버지의 성화를 어느 기간까지 유보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더구나 아버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형 범준이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집을 떠나버린 것이 15년이 넘었고 김범우 학병 아버지는 손자를 보지 못한 채 70고개에 마주서 있는 형편이었다. 김범우는 아무런 감동 없이 결혼이란 절차를 밟아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두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기쁨보다는 비에 가까운 서글픔이 일어나고는 했다. 그건 그 생명들의 장래를 어둠으로 예감하는 연민 탓이었다. 서방님, 채비 다 끝났는디요. 밖에서 이 말이 들리자마자 김범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오지 말고 애들 잘 살피시오. 따라 일어선 아내는 원망스런 얼굴을 떨구었다. 김범우는 아버지가 정한 거처인 대박골 문 서방집을 향해 이심리 밤길을 걸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밤을 예비하는 10월의 스산한 바람결이 대이파리 사이사이를 흐르고 비껴 쬐는 열기 잃은 햇살이 무수하게 많은 대이파리의 미세한 떨림 위에서 그 수요만큼 많은 빛의 조각으로 부서지고 있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김범우는 헐레벌떡 뛰어든 문서방으로부터 읍내 소식을 들었다. 서방님, 작은 서방님, 읍내에 생난리가 터져버렸구만요. 어저께 밤에 좌익 시상이 되어버렸으라. 순사람 순사는 다 도망가 불고 빨갱이들 손에 경찰서가 불타고. 문서방, 아버님 어찌 되셨소? 김범우는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벌떡거리는 걸 억누르기라도 하듯 소리쳤다. 어르신네요? 갑자기 말을 제지당한 문서방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잠시 멀뚱해졌다가 아, 어르신네요? 암시랑도 안 해요. 하며 안도하는 웃음을 천진하도록 지어 보였다. 무사하시단 말이오? 하문이라 대개 편히 기신단께요. 문사방은 답답하다는 뜻 목청을 더두었고 알겠소 하며 김범우는 허물어지듯 평상에 주저앉았다. 작은 서방님, 어디 아프신게라? 얼굴이 똑 죽을 상인디. 문서방이 창백해진 김범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당황해했다. 아니요, 금방 괜찮아질 거요. 조금 있다가 읍내 이야기나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야, 허고 말고라. 참말로 간이 콩알만해지는 무슨 귀건거리더만요. 문서방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다. 문서방의 두서없고 잡다한 이야기 중에서 빼떼를 간추리면 좌익사정을 가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민간인 지하 조직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건 어젯밤 염상진이 했던 말과 일치했다. 그리고 경찰들이 후퇴를 하지 않을